우리는 여태껏 20년 대신 김소월, 한용우를 했고, 그 다음 30년 초 김영락을 했고요. 이분도 똑같습니다. 자, 우리 김영락 할 때 혹시 기억나죠? 요거 기억납니까? 시문학파, 그리고 순수시. 자, 시의 언어는 느끼하다 있습니다. 느끼함을 나타내는 게 이미지가 있고요. 어조가 있고 운율이 있죠. 지난번 시간에 했던 김영남 시인은 이 중에서 지나치게 뭘 강조했고요. 운율을 강조해서 어떻게 하면 시를 뭐처럼 하게 할까? 음악처럼 할까라고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오늘은 시의 본질은 운율이 아니고 뭐다? 이제 이미지다 하여 어떻게 하면 시를 그림처럼, 특히 회화라고 합시다. 그림처럼 시를 쓸까 고민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시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시의 내용은 정서지. 이게 시의 내용이고 주제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서를 전달하는 것보다도 오직 뭐하게 그냥 어떻게 하면은 음악처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그림처럼 표현할까? 이런 것들 고민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김영남 시인이나 아니면은 정기용 시인이나 둘 다 뭐다? 순수시라는 점은 동일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하겠지만은 이미지를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감각적 이미지 됐나? 그 다음에 회화성 요거 되겠죠. 그 다음 시대는 일제강점기고요. 선생님, 아직 선생님 강의가 좀 안 들어옵니다. 시를 그림처럼 표현하다니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없는데 그림처럼 표현한 대표시 하나를 여러분들 방금 받은 프린트 제일 첫 장 보면은 비라는 작품이 있을 겁니다. 정지용 시인의 시입니다. 자, 보세요. 이 시는 문장 마침표로 보면요. 여기 하여 전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가면은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년, 3, 4년, 4, 5년 그리고 4, 5년이 아니네 5, 6년, 7, 8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제목이 뭐라고요 방금? 비라고 했죠. 자, 여기에 보니까 비 내리기 직전의 모습이라 되어 있지. 비 오기 전에 날 맑아요, 흐려요. 네. 그리고 바람이 좀 어스스하게 좀 스산하게 그래 불겠죠. 돌에 그늘이 차고 먹구름이 끼어 서늘한 느낌, 따로 몰리는 바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죠. 한 폭의 그림처럼. 그러고 난 뒤 이 장면 볼까요? 자, 이제 비가 옵니다. 비 올 때 그냥 바로 후두둑거나 한 방울 떨어지다가 후두둑거나. 자, 그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초고속 카메라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자, 이게 땅입니다. 비가 한 방울 떨어집니다. 만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지면 톡 튀겠죠, 이게. 맞지? 자, 이렇게 튀겠죠. 흡사 이게 새가 꼬리 이렇게 탁 펼치는 것처럼 공작새가 펼치는 것처럼 이렇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 표현하고 정지용 씨는 뿌듯한 거예요. 어머나 시를 언어로 이렇게 뭐처럼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다니 이해됐습니까? 정서는 한 개도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거를 측면에서 보지 말고 이제 땅을 위에서 땅을 내려다본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 물방울 하나 떨어지지. 물방울 하나 있겠지. 떨어지겠지. 흡사 뭐처럼?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계속 떨어지면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세차게 막 여울이 되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하고 있죠. 거의가 다 무슨 이미지입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서 뭐죠? 시각적인 빛이죠. 아까 그림을 시를 뭐처럼 표현했다? 회화니까 그림 시각이죠. 맞지?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 비가 뭐 했습니까? 잠깐 먹고 난 뒤에 그 뒤에 비가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뭐로 표현했어? 청각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잎사귀에 넓은 잎사귀. 그러니까 아마 화렵수겠죠. 여기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제 됐습니까?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했죠. 자, 일부러 이거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 주제 뭐죠? 그냥 비 내리는 모습을 묘사해서 버립니다. 뭐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정서가 없죠. 맞지? 자, 이런 쪽으로 시를 쓴 겁니다. 그냥. 그래서 비 오기 직전부터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전개했다. 아예 다 중요합니다. 뭐가 없다? 감정이 없다는 얘기죠. 배제한 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죠? 다시 정지용으로 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다시 작가 태그 보세요. 여기서 모르는 거 뭐 있지? 모더니즘. 그렇죠. 오늘 학습입니다. 오늘 이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고3 때까지 모더니즘 정말 잊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하겠습니다. 모더니즘에 대한 수업입니다. MODERNISM 모더니즘이라고 읽습니다. 학생들 보고 물었죠.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뭘까 하거든요. 이 점은 무슨 주의란 얘기죠. 했더니 아이들이 현대주의 이지랄하던데. 자, 분명히 모던이라는 말은 뭐하고 반대말은 맞다. 클래식하다하고는 반대말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을 모더니즘을 자 앞으로 제 번역으로 하세요. 자, 낯설게 하기라고 저는 번역하겠습니다. 모더니즘은 뭐 하는 거다? 낯설게 하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잠깐만요. 낯설게 할 때 기존에 쓰던 게 아니라 조금 낯설게 합니다. 그럼 이거는 프레시한 걸까? 아니면 크레이지한 걸까? 조금 낯설게 합니다. 그래, 조금 낯설게 하는 방식과 아주 많이 낯설게 하는 방식이 있겠죠. 조금 낯설게 하면은 FRESH 하겠지만 많이 낯설게 하면은 미쳤겠죠.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조금 낯설게 하면은 신선하고 부산말로 쌈박하고 표준어로는 신박하겠죠. 맞지? 자, 그래서 조금 낯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요거 중요합니다. 주지주의라고 하고요. 많이 낯설게 하는 것을 초현실주의라고 합니다. 빈칸이 좀 있죠? 필기하기가 좀 겁이 납니다. 그죠?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자, 일단 주지주의부터 들어갑니다. 이거 먼저 설명. 조금 낯선 것과 많이 낯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시는 뭐로 쓰죠? 표현 도구는 뭐죠? 글자지. 언어지, 언어. 시를 숫자로 쓰면요. 진짜 낯선 거 맞니? 네. 조금 낯서나 아니면 진짜 많이 낯서나 이거. 많이 낯설었어요. 30년대. 자, 이거는 1930년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를 숫자로 썼어요.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이런 시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얘를 보고 뭐라겠니? 미친놈이라 했겠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 겁니다. 그 사람. 하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니까 알았다. 내 언어로 써줄게 했는데 그 다음 발표하는 시가 이런 시입니다. 띄어쓰기 안 했어요. 이제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3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리요. 제4의 아이 이걸 시라고 발표합니다. 누굴까요? 하도 사람들이 미쳤다니까 또 이런 시를 발표합니다. 내가
아버지 곁에서 좋을 때 나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이런 시를 쓰죠. 진짜 이상한 사람 맞냐 안 맞니? 방금 시인 이름 얘기했습니다. 누굴까요? 이상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이상, 날개. 소설로서는 날개가 있고 오감도. 자, 이게 30년대 작가입니다. 이상은 그렇다면 당시 시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았겠니? 아니면 이상은 그 당시 배척당했겠니? 배척당했죠. 오늘은 초인주의가 아니고 주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왕 했으니까 요거 특징 2개 딱 쓰고 갈게요. 하나의 점이 있고요. 자동 기술법이라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지주의부터 갑니다. 주의는 이점이니까 알잖아. 자, 주지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주지가 뭐죠? 주지 반대말이 신부님이가 미안하다. 봤지? 주지. 자, 주지는 한자 이렇습니다. 주로 한다. 주인 주자. 그 다음 이거 무슨 지자죠? 알지자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어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시는 첫날 얘기했습니다. 뭐를 전달하는 글이죠? 감정이죠. 감정은 HAD에 있나? HEART에 있나? HART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는 기본적으로 주지가 아니고 주정이 돼야 되죠. 방금 저는 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식한 것은, 전통적인 것은 주정적이야, 주지적이야, 시는. 주정적이 맞지. 그런데 그거를, 감정을 뭐하고 배제해버리면, 배제란 말 아니다. 틀렸다. 절제가 좋네요. 배제와 절제의 차이가 뭘까요? 절제는 폭로로 배제는 아예 nothing이죠. 감정은 그냥 제로죠. 절제는요, 잘 까디고 보면은 안에 뭔가 숨겨져 있죠. 마치 뭐 하지 않았을 뿐이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이 말 되겠지? 그게 어휘 차이입니다. 분명히 시기 때문에 뭐는 있어? 감정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뭐 하진 않는다? 노출하진 않고. 그렇다면 시의 경향은 크게 2가지가 있겠지. 주지적인 시와 무슨 시가 있다? 주정적인 시가 있겠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했던 김소월 있죠? 김소월 하면 제가 2글자 외워라 했습니다. 뭡니까? 전통이래죠. 전통적 정서와 전통적 리듬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김소월은 모던한 사람이야? 클래식한 사람이야? 클래식한 사람이지. 그렇다면 김소월의 시는 대부분 주지적일까? 주정적일까? 주정적이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기억납니까? 그죠? 초혼이라는 시 했습니다. 막 느낌표 막 터졌죠. 그지? 감정이 주가 되었죠. 감정이 노출되었죠. 한용운 시,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감정 노출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은 뭐하다? 그래서 뭐하다? 프레시하고 낯설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의 처리 방식이 아니죠. 우리 한국 보세요. 초상이 났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죽었어요. 분명히 그 집에 무슨 소리 나야 되노? 통곡 소리 나야 되잖아. 아이고 나야 되지. 그거 안 나면 이상한 거지. 서양의 영화 같은 거 보면 서양의 초상 어떻게 치료돼요? 관 같은 데가 꽃 하나씩 던지고 흙 사밥은 하고 집에 돌아서 파티 같은 거 하죠. 맞지? 그렇게 크게 우리나라처럼 통곡까지 하는 것은 잘 못 봤습니다. 이 말은 그죠? 우리나라는 그냥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가셔도 우리 통곡을 하죠. 맞지? 그게 우리나라 모던한 거다? 클래식한 거다? 클래식한 건데. 감정을 뭐 합니까? 절제하죠. 오늘 공부할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는데 누가 죽었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감정을 뭐 해야 되나? 통곡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분히 절제하죠. 그거를 이제 하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냈냐 이거지. 자, 뭐를 중시했다? 대신 이미지를 통해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서 주지주의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MAGISM이라고 합니다. 주지주의의 영어는 뭐다? 이미지전입니다. 주지주의는 뭐를 중요시한다? 이미지를 중시합니다. 자, 정지용 씨가 나옵니다. 정지용 씨 나오면 무조건 너희들 뭐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올바르지 않은 것 하는 감각, 이미지 이 말로 무조건 뭐다? 맞는 말입니다. 감정의 절제 무조건 맞는 거예요. 행복하죠? 어떤 시가 나오든 간에 다 그랬어요. 윤동주 나옵니다. 무조건 뭐가 맞다? 부끄러움이 맞습니다. 무조건 행동의 결과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했던 게 누구구나? 정지용입니다. 자, 여기 대표 시인이 누구 있다고? 정지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 누구까지 여기 들어간다? 김광균이라는 사람까지 들어갑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해서 정지용, 김광균 두 명을 조집니다. 정지용 우리 교재에 시가 4편 있고요. 김광균은 시가 2편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후다닥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인실주의로 이제 다다이즘과 자동미술법이 있다 했죠. 다다이즘이 뭐냐면은 기존 질서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하지 않고 언어로 쓰지 않고 숫자로 쓴다든가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다이즘 수법이고요. 이건 아직 어려울 겁니다. 자, 자동미술법 의식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누가 있다? 방금 이상이 있고요. 여기는 정지용, 김광균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외워둡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은 주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 이것도 되죠? 모더니즘이라는 거. 정지용씨 훌륭합니다. 자, 어쨌든 자, 언제적 사람이죠? 2년이죠. 사실 이거는 죽은 날짜는 잘 모릅니다. 50년 됐는데 잘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 일단 볼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벌써 학교 무너지니까 2학년 때 벌써 발표하죠. 그리고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 향수합니까?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햇을 피 금빛 게으름 울어오는 곳 그곳이 차마 우리 교재 246쪽에 시 있어요. 그거를 언제 발표한다고? 만 22살이죠. 됐습니까? 만 22살 때 그 시를 발표하게 되네요. 물론 23년에는 아직까지 뭐는 아니지만 모더니즘이라 할 수는 없지만 향수의 시도 보세요. 자, 이미지 중시 OX 오다. 김광균이란다. 정지용은 그래서 봐봐라. 정지용 씨는 크게 두 개입니다. 모더니즘과 자, 요건 했습니다. 이제 뭐가 있다? 관조가 뭐죠? 관조. 일정한 거리를 둔 채 대상을 음미하는 것을 관조라 합니다. 관자가 무슨 관자다? 보다는 얘기고 조자가 뭐다? 비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관조를 하려면은 대상을 관하고 일정한 거리를 둬야 관할 수 있죠. 왜? 가까이 있으면 대상의 본질을 모르잖아요. 맞지? 바로 앞에 너희들을 둬봐라. 그 대상이 뭔지 모르잖아. 일정한 거리를 둬야지 대상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조를 하려면 적어도 봐봐라. 화자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일정한 뭐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일단 관을 하재.
조가 방금 무슨 조라 했죠? 비출조라고 했죠. 그렇다면 학원한테 자기 자신을 뭔가 비춰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관조적이라면은 명상적, 조금 더 깊게 가면 성찰적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됐나? 그래도 관조하려면 일단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동양적이란 말 썼지. 적어도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꼬장꼬장한 선비가 아니고 그냥 우리 조선시대 선비 있죠. 그냥 조용히 유유자적하는 분. 맞습니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은둔형 그런 분. 알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유배문학의 대가 아니 윤선도 같은 분들 자연 속에서 인생을 관조하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어쨌거나 해가지고 이분 유명하죠. 이제 요겁니다. 이게 이제 모더니즘의 출발이겠죠. 그리고 우리 했습니다. 김영란과 시문학 동인을 했고요. 그래 처음에 순수 서정시를 추구했다. 맞죠? 오늘 했던 거 감각적 이미지의 활용, 회화성의 구현 이런 데 관심을 가졌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시 뭐가 나온다? 유리창일이 나온다는 얘기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분명히 그리움과 슬픔이란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제하고 이미지 중심으로 시를 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 정지용은 사는 이게는 보통 1939년 정도입니다. 이제 동양적인 관조의 세계를 담고자 했는데 백록담, 장수산, 인동차 등의 작품이 대표적이다 했습니다. 저는 프린트로 아마 한 작품 정도를 넣었나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 교재는 없고요. 인동차. 교재는 저는 하나 넣었네요. 인동차라고 하나 넣었네요. 장수산도 있으니까 일부러 제가 넣어뒀습니다. 뭐 필요한 사람 공부해라고. 고1 때는 잘 안 나오는데요. 고3, 고2 올라가면은요. 장수산이나 인동차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고1 때는 이제 유리창이나 향수나 뭐 대체로 이런 작품들 나오고요. 2학년, 3학년 거듭될수록 뒤에 나오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동차는 겨울을 참고 견딘다는 뜻으로서 일제 말기를 참고 견디는 선비의 그런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지용 시인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후배들이 정지용 시인의 집에 찾아가서 술도 먹고 막걸리 같이 부어가면서 문학 얘기를 하고 동시에 글을 잘 쓰는 후배들을 많이 등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동생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겠죠. 정지용은 대단했습니다. 일제시대에 정지용을 빼면은 우리 문학사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정지용 시인이 1988년까지 한 30년 이상을 40년 정도를 우리 한국 국어책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정지용이 뭐 됐습니까? 납북되었죠. 월북이 아니고 고향이 북한이라서 북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김일성이가 그때 훔쳐갔다는 얘기죠. 왜? 너무 뭐하니까 글을 잘 쓰니까 김일성을 찬양하는 글을 쓰라고 그런 식으로 북한의 새끼들이 훔쳐가서 그래서 죽은 날짜가 아니죠. 50년에 잡혀갔으니까 그 뒤에 죽은 날짜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음표를 쳤던 거죠. 정지용 시인 대단합니다. 저 일제강점기만 문장이 폐간되자 우리의 말들을 사용 금지하자. 그건 당연히 뭐하고요? 당연히 절필선언하고요. 그리고 북한에 본인이 의지였든 아니었든 간에 북한 사람이 되어보잖아. 그래서 우리 남북 이데올로기 강화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남한 땅에서는 정지용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고요. 88년도 이제 해금이 돼가지고 알려질 수 있었죠. 그때 납북 작가의 누구? 정지용. 월북 작가였던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석. 이 사람들의 작품들이 해금되어가지고 알려졌죠.
그래서 지금 21세기 지금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용과 백석이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는가 보세요. 백석 시인이 더 많이 나옵니다. 요새는. 어쨌건 정지용 문학상까지 만들어지고요. 작품은 이런 게 있다 해서 작가에 대한 수업은 다 끝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고향이라는 작품을 가볼까요? 교재 240쪽이네요. 교재를 봐도 되고 프린트를 봐도 되고 뭐 관계없습니다. 자, 시제목이 뭐죠? 고향이죠. 고향의 상징성, 분명히 그리움의 대상이겠죠. 자,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고향이라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향수라는 뜻인데요.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때의 고향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한번 보세요. 분단 시대의 고향. 이 말 알겠니? 그 다음 무슨 시대? 산업화 시대의 고향. 자, 이거는 1910부터 1945죠. 대체로 1920년도부터입니다. 분단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제 1950 이후죠. 산업화 시대는 1960, 1970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시의 고향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부 다 뭘 다루고 있다? 고향의 상실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보세요. 일제시대 고향은, 자, 여러분들 이거 물리적 고향과 무슨 고향으로 나눠보자? 정신적 고향 나눠봅시다. 물리적 고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고향이 뭐 되었던가, 뭐 새로운 도로가 나아졌던가, 아니면은 잘 살던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든가, 맞죠? 유랑을 했다든가, 정신적인 게 없어졌겠죠. 분단시대 고향은요? 물리적 고향 갈 수가 없죠, 아예. 잃었죠. 그래, 있으나, 세모죠. 있으나 갈 수가 없죠, 일단은. 맞지? 정신적 고향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죠. 산업화 시대는요, 고향은요,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아니요. 거기 해가지고, 댐을 해가지고, 물에 잠기든가, 고향 자체가 아예 없어지죠. 이 말 되겠습니까? 이거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으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 이랬습니까? 지금 물리적 고향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분단 시대의 고향은 항상 뭐로 나오고요? 통일 염원으로 나오겠지.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산업화 시대 고향은 없으니까 갈 곳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갈 곳이 없으니까 미치든가 뭐 그런 식의 어떤 정신적 방황으로 나올 건데 일제시대의 고향 봅시다. 갈 수는 있어 없어? 갈 수는 있지만 자 볼까요?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다 이거죠. 자, 기억과 니은의 뜻이 다른 거 보이나? 앞고향과 뒷고향의 차이 보여요? 어느 게 물질적 고향이고 어느 게 정신적 고향이죠? 기억이 물리적 고향이고 니은이 뭐가 돼? 정신적인 그런 고향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토지로서의 고향은 존재하지만 실제 지가 꿈꾸던 그런 평화로운 안식처의 고향은 아니다라는 얘기지. 아니려뇨 하니까 이거는 뭡니까? 영탄이 되죠. 맞지? 돌아왔으나 아니다라는 그런 실망감, 대조적도.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일제시대니까 이미 고향이 뭐 했더라? 변했더라는 얘기죠. 그래, 고향에 대한 물리적 상실감이니까 정신적 상실감이다. 정신적 상실감. 그렇다면 보세요. 고향에는 여전히 산공도 있고요. 뻐꾸기, 자, 이건 색깔을. 산공도 있고요. 세모. 뻐꾸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전 꽃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향. 자, 보세요. 꽁, 뻐꾸기. 꽃은 고향에 있는 뭡니까? 고향의 현재에도 존재하는 자연물이죠. 자, 이 시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으면 되죠. 4개. 해서 1년하고 보세요. 요거하고 서로 뭐가 되었습니까? 숨이 상관인데 똑같아요?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변주가 되었지? 처음에 보세요. 자, 처음에는 뭐가 나왔는데 그리던이라는 구체적인 말이가 추상적인 말이가 그립다. 추상이죠. 그런 것이 마지막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던 하늘만이 뭐하구나? 높으로구나라는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구체화시켜냈죠. 뭐뭐만이 뭐하다? 높으릅니다. 그러니까 지가 도저히 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다면 그리던 하늘은 어디 있던 거겠니? 지가 꿈꾸던 정신적인 고향의 모습이겠지. 그것이 높으로다. 그래서 이 높은 하늘과의 거리감을 통해서 화자의 뭐를 강조하고 있다?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해됐지? 그리고 마지막에 구나라는 영탄도 했고요. 자, 다시 옵니다. 고향에 왔습니다. 했더니 산꿈도 있고 뻐꾸기도 있습니다. 즉 고향의 자연은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봄 되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마음은 어느 게 원관념이고 어느 게 보조관념이죠. 마음과 구름에서. 마음이 원관념이고 구름이 보조관념이겠죠. 표현법은 은유죠. 마음은 구름이 다 있으니까. 맞죠? 여기서 이 구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떠도는 거죠. 즉 무슨 이미지다? 방랑 이미지죠. 방황 이미지가 바로 구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도 뭐대가 있고 대조고 요것도 대조입니다. 자연의 모습은 그대로인데 지 마음은 여기에 더 이상 없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산 끝에 산에 오르니까 과거에 있던 꽃은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 불던 풀필이랑 불어봤더만 그 소리가 안 나고 뭐 하더라? 자, 밑에는 감각이 시각이었고요. 요거는 감각이 뭡니까? 미각이죠. 즉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이렇게 감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자, 우리 교재 봅시다. 자, 혹시 빠뜨린 거 교재 쪽에 고향 상실감과 허망감 맞지? 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표적으로 감각 뭐와 뭐였습니까? 시각과 미각이 있었고 청각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잖아. 산꽃. 그지? 그래서 시각, 청각, 미각 다양한 감각을 쓰고 있었죠. 그래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했네요. 그 다음에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정서와 주제를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겼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요거. 그리던 고향에 왔습니다. 물리적인 고향에 왔지만 정신적 고향이 아니다는 얘기죠. 따라서 외적 요인으로 인한 고향에 대한 모양. 여기서 외적 요인은 바로 일제 강점기를 뜻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뭐하고 뭐가 서로 중요하됐습니다. 변함없는 고향의 자연과 상실감이 서로 대비를 이룬다 이거죠. 아까 2년, 3년, 그리고 4년, 5년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지? 그리고 1년에서 벌써 얘기했지.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이 어떤 곳인가 해서 고향, 어떻게 이런 말 알아두세요. 삶의 원초적 공간이다. 그래서 아까 요거 했습니다.
정지용의 고향 상실은 일제강점화, 식민지 현실을 인식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 1번 문제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찾는 거다? 틀린 거 찾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 무조건 찍지 말고요. 모르는 거죠. 그거는 틀린 게 아니라 선지 1번 갑시다. 고향에 돌아와도 N은까지 슬래시 합니다. 제발 통으로 읽지 말고 이미지로 찍지 말고 끊어 읽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 있죠? 1년 있었지? 고향을 떠나 있던 화자가 고향을 1번 맞습니다. 뻐꾸기 제철의 울것만에는 자연의 모습은 변함없다는 화자 인식이다. 그죠?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에는 자신이 추구하는 고향을 찾지 못한 마음은 어디에 빗대었습니까? 구름에 빗대었으니까 3번 맞죠? 흰점꽃 진정스레 웃고에는 이거 표현법은 이거 의법이었죠? 인간미 넘치는 고향을 회복시키자. 이 작품 주제에 이런 게 있나? 미쳤죠? 인간미 넘친다는 표현도 어색하고 회복 미쳤죠? 전부 다 4번이 되네. 의지도 아니고요. 그리던 하늘말이 높으르구나에는 높은 하늘과의 거리감을 통한 화자의 상실감이 좋은 말이죠. 그죠? 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기억이 고향이고 니은도 고향이죠. 구름을 설명합니다. 구름 하면은 적절한 것입니다. 구름이 물리적 고향과 정신적 고향을 이어주는 매개무리가 자, 적절한 그 문제는 잘 들으세요. 그냥 맞는 거 찾습니다. 나머지 선지는요. 제발요. 나머지 선지는 왜 틀렸는지 따지지 마세요. 이 말이 이해했나? 적절한 것은 무슨 문제를 했는가 하면 저는 수학 문제라고 했어요.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에서 너희들 만약에 답이 2라고 한다면 선지 1번, 2번, 5번까지 중에서 2를 찾잖아 그냥. 그렇다면 선지 1번이 1.5라고 합시다. 왜 1.5가 틀리는지 따지라. 이 말 알겠습니까? 즉 적절한 그 문제는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데코레이션이에요. 출제자가 만든 그냥 장식물입니다. 장식물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렇다면은 어떤 애들 돌았는데 선생님 1번 그렇다면 기억 니은을 이어주는 매개물이 아니라면 기억 니은이 서로 방해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 알겠지? 그냥 말 갖다 붙인 거고요. 정신적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림을 불러일으킨다. 2번 답이에요. 부재를 화자가 인식하는 게 이런 건 다 엉뚱한 얘기죠. 수용 틀렸고요. 괴리가 뭡니까? 어긋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 다 틀린 말이에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유리창 수업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고요.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춘서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4쪽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빠듯합니다. 오늘 뭐든지 좀 수업한다고 좀 시간 좀 걸려서 그랬어요. 자, 한자풀이 어떻게 됩니까? 춘설이. 봄에 내리는 눈이죠. 이번 일요일이 입춘이랍니다. 입춘 지나면은 우수 지나면 경칩. 경칩이 뭐냐면은 이제 얼었던 땅이 녹아가지고 땅속에 있던 개구리가 폴짝 뛰어나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진짜 봄이 온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계절이 언제야? 이때입니다. 우수죠, 우수. 우수 지나갔는데 뭐라 했습니까? 경칩이라 했잖아요. 이미 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봄이 아니야. 너희들 지금 이번 일요일이 입춘인데. 네? 이번 일요일이 벌써요? 24절기상 입춘 24절기라고 한 달에 2번씩 있거든요. 입춘이래. 봄 느끼지는 아직도 겨울이가. 아직도 패딩 입고 다니고 아직 털을 입고 다니죠. 만약에 한번 상승 이 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수업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고 할게요. 한겨울 동안 아파트가 아니고 만약에 주택가입니다. 외풍도 얼마나 세겠습니까? 춥겠죠.
그렇다면 창이란 창은 다 발라놓고, 맞죠? 한겨울에 그냥 두터운 소목 같은 거 있고, 그냥 쭈그려 있겠죠? 근데 달력을 보니까 이제, 입춘 지나 우수 지난데, 어떤가 싶어서 창문을 한번 상기를 봅니다. 어떤 느낌 올까? 여러분들. 한겨울의 느낌과 한 2월달, 2월 중순의 느낌. 비슷하진 않습니다. 바람이 좀 달라요. 이 말 알겠나? 네. 그냥 살을 잃은 듯한 그런 게 아니고, 맞죠? 춥긴 추운데 분명히. 그래서 창문을 턱 열었더니 먼 곳에 있는 산에, 먼 산에 위에 꼭대기에 하얀 눈이 덮여있고, 아직 겨울은 겨울이야. 근데 바람 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봄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바람이야. 춥긴 한데 뭔가 서늘하다 해야 되나? 이럴 때, 야, 분명히 곰곰 귀를 기울여보니까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뭔가 녹아 흐르는 듯하고, 거기에 이제 한겨울에 아무것도 못하는 물고기들이 뭔가 뛰노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느끼는 바로 이날이야. 됐니? 이때. 처음에 온몸을 속옷으로 가려봤을 때 어디만 피부가 드러났죠? 얼굴만 드러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만 얼굴로만 못 느꼈다. 이 봄을 맞이하는 찬바람을 느꼈는데, 좀 춥긴 춥지만 이 봄을 확 맞이해서 확 홀라당 다 벗고 온몸으로 그냥 한번 봄을 한번 맞이해볼까, 그런 마음도 들만 하겠죠. 자, 요걸 가지고 시작 봅시다. 15입니다. 문을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요것에 대해서 2년하고 3년에서는 요거를 보충 설명했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 2년은 지금 뭐만 얘기했고요. 시간적 배경을 얘기했고요. 1년의 내용이 3년이죠. 먼 산이 뭡니까? 새삼스레 눈이 덮인 눈이 몇 뿌리죠? 이마에 차라욕에 서늘없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에 대한 이 얘기겠지.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겨울 동안 문 꼭꼭 닫아놓고 완전히 곰처럼 꼬물꼬물거리면서 그래 살다가 창문을 턱 열었더니 여태껏 겪지 못한 그런 이상한 찬바람이 확 임하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게 이해됐습니까? 문을 열자 선뜻 해서 부사가 딱 쓰고 난 뒤에 문을 딱 치놨죠. 서프라이즈죠. 그랬더니 멀고 있는 산에서 뭘 느꼈다? 촉각을 느꼈죠. 이제 여기서 시각하고 촉각이 바로 나오잖아요. 새삼스레 눈이 덮인 옛뿌리와 서늘하고 빛나 이마에 바로 그 기운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먼 산은, 어떤 먼 산이 있습니까? 방금 눈 덮인 거제? 이거 무슨 색? 흰색이죠. 차다는 감각이 촉각 아닙니까? 따라서 시각을 뭐 했다? 촉각처럼 표현한 뭐가 돼?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요거 잠깐만 시간 얼마 없지만 공감각에 대해서 볼게요. 공감각은 우리가 감각의 뭐라고 한다? 전이라 하거든요. 전이. 감각이 뭐 되었다? 전달하여 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A 감각에서 어떤 감각으로? B 감각해서 보통 A 감각의 B 감각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까지 됐나? 그렇다면 예를 들어 푸른 종소리 많이 나오는 예문이지.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감각인데 푸른은 시각이고 요거 무슨 감각이죠? 자, 이건 그래도 무슨 감각의 무슨 감각 할까? 대부분이 시각의 청각하라고 해서 틀립니다. 자, 항상 문장을 읽어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
푸른 것이, 자, 이거 항상 주어하고 무슨 꼴로, 서술어 꼴로 보세요. 푸른 것이 종소리다라고 판단했겠나? 종소리가 푸르다라고 생각했나? 따라서, 먼저 잡은 감각은 뭐다? 종소리가 뭐하다? 푸르다 하여, 이거는 청각의 뭐가 돼? 시각화가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달콤하고 따뜻한 입술. 달콤은 뭐죠? 미각. 따뜻은요? 촉각. 이 감각은 뭐죠? 그냥 복합 감각이죠. 무슨 감각 플러스 무슨 감각? 달콤 감각과 따뜻 감각이 합쳐진 거지. 그럼 이건 어때요? 따뜻한 입술의 맛. 예물이 넘치네. 자, 달콤한 입술의 맛이라면요. 달콤은 뭐죠? 미각. 맛은요? 아니지. 따뜻한 입술의 맛. 촉각하고 미각이 짬뽕돼 있지. 분명히 뭐다 이거? 공감각이지. 그렇다 무슨 감각을 무슨 감각하? 주어 스스로 것. 달콤한 게 입술의 맛이었나? 입술의 맛이 입술의 맛이 입술의 맛이 따뜻했나? 입술의 맛이 달콤하죠. 달콤한이 아니고 따뜻한 입술의 맛이라니까. 따뜻한 입술의 맛. 주어서 입술의 맛이 따뜻하다고 느낀 거지? 그지? 따라서 이거 뭐다? 미각의 촉각하지. 주어 스스로 걸로 고쳐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뭐하다? 상당히 낯선 표현들이었죠, 당시. 이까지가 한 챕터겠지, 이제. 맞지? 문을 열었더니 뭔가 새로운 찬바람이 느껴지더라, 이거죠. 우와! 정도입니다. 우와! 그게 산다, 차라, 이런 식으로 표현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뭐 나오죠, 또? 또 감각 뭐 나옵니까? 시각하고 뭐? 후각이 나오죠. 공각막 나오죠. 이제 무슨 모습 나옵니까? 얼음에 뭐 가고, 금이 가고, 바람이 그전 바람이 아닌 이제 봄바람 같은 게 새로 분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지가 입고 있던 흰 옷구름이 선비, 그지? 절로 향기로워라 라는 또 영탄 쓰고 있죠. 봄을 맞이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엉성거리고 살았겠지. 그래서 겨우 살아난 것이 이거 중요합니다. 서러다. 이것도 영탄인데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서러다는 서럽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낯설구나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개로. 그래서 여기도 서럽다가 있고요. 낯설다가 있네요. 와!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마치 꿈만 같아서 참 서럽다. 그 다음에 한편 봄이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낯설다. 어쨌건 이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은 뭐 한 겁니까 지금? 봄을 맞이했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걸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나 똑같습니다. 미나리 파란한 새순 덮고 오물거리는 이것도 무슨 모습입니까? 이것도 봄의 모습이죠. 봄을 생동감 있게 감각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죠. 표현법은 뭐다 이거? 역설입니다.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 이 작품이 뭡니까? 중심 제재죠? 춘설. 눈에. 우와! 봄이 됐는데 뭐가 왔다? 눈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지는 뭐 하고 싶어? 온갖 이 더운 옷 벗고, 맞지? 이 털옷 같은 거 벗고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겠죠. 그건 뭡니까? 온몸으로 뭐 하겠다? 알몸으로 그냥 이 추위를 한번 느껴볼까? 이거죠. 그래서 겨울옷을 벗고 봄이 아쉬워 이렇게 1번으로 해석하는데 어떤 이는 2번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번으로 해석합니다. 그냥 이거는. 됐니? 자, 여기까지 되었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순설.
봄이 내리는 자연이 느끼는 생명력. 다양한 감각적 신상 많이 나왔죠? 그지? 영탄적 표현을 통해 봄을 맞는 반가움을 표현했다. 자, 춘설은 봄에 내리는 눈인데 이른 봄, 감각적으로 묘사하면서 봄을 맞는 반가움과 설렘을 노래했다. 마지막 나왔던 하도 덥고 도로 춥고 싶으라에는 온몸으로 만끽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얘기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미 공부했던 겁니다. 정지용의 시세계. 시문학 했고요. 순서 서정시 했고요. 김영랑이 뭐 한 반면에 오늘 알겠지 그자? 언어의 조탁 이거 했는데 비해서 이 사람은 뭐다? 이런 게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전통적 소재 원조를 이게 아까 뭡니까? 동양적 관조라 했습니다. 수업 다 했습니다. 저는. 자, 1번 문제 풀어볼까요? 적절한 것입니다. 공간 이동을 통해 자, 이렇게 항상 슬래시 해야 됩니다. O야 X야. 도치법을 사용하여 감각점이 맞네요. 그냥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는 대꾸법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대꾸법 알죠? 문장 성분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화자를 작품 표면에 나타냈다는 무슨 뜻입니까? 시에 나라는 화자가 극화되었는가 안 됐는가를 묻는 거죠. 자, 정답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맞죠? 정답 뭐죠? 왜 3번일까요? 여기가 틀렸어요. 이미 본격 느껴지는 부분은 이게 아니죠. 이건 뭐고? 차가! 이거죠. 본격 느끼는 것은 이제 대체로 그죠? 4번에 있는 부분이죠. 요거는 본교하고 관계없는 거였습니다. 자,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렇게 해서 오늘 정지용 다른 거 필요 없이요. 뭐든지 좀 오늘 정리했습니다. 정리합시다. 김영랑은 순수지만은 어디 중시했고요? 음악성. 정지용은요? 이미지. 수업됐습니다. 아들 죽고 난 뒤에 썼다고 말하는 유리창1이라는 작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볼까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들입니다.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되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라고는 솔직히 이분이 무슨 시인이기 때문에 모더니즘 속에서 수지주의 시인이기 때문에 김소월처럼 정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 잘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렇게 무슨 단위로 끊었을 때 보니까 문장 단위로 끊었을 때 보니까 마지막 문장에 라는 품사 뭘 쓰고요? 감탄사를 쓰고요. 뭐뭐 하였구나처럼 해서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어? 영탄이라는 표현법을 쓰고 있죠. 영탄이라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작품은 A, B, C, D 문장 중에서 아마 D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주어 서술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 주어는 화자예요? 화자가 아니에요? 화자가 아니죠.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죠. 됐습니까? 차갑고 뭐한 거다? 슬픈 겁니다. 참 그런데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감정이 볼 때 차갑다는 거, 슬픈 것은 만약에 촉각이라면, 슬프기 전혀 촉각은 아니지만, 슬픈 게 촉각이라면, 차가워요, 뜨거워요, 슬픈 것은 보통? 어떤 느낌 나? 뜨겁다가 맞겠지.
그 차갑다는 감정의 감각과 슬프다는 감정이 뭔가 어긋나서로 어쨌건 그까지 너무 깊이 가지 않게 유리에 이런 것을 보았어. 맞지? 그 다음에 붙어 서서 하고 입김을 흐린다. 이거 누구죠? 이건 나겠지. 맞죠? 내가 붙어 서서 입김을 흐르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답니다. 파닥거린답니다. 봐라. 흐리 우니까 뭐뭐 하니까라는 얘기죠. 했더니 유리에 붙은 차고 슬픈 것이 이렇게 언날개를 파닥거린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게 유리에 붙은 차고 슬픈 것이 여러분 한겨울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리에 붙은 차고 슬픈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만약 이게 성에라면 현재 여러분들이 거기에 성에 입김을 불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성에가 높죠. 그거를 언날개를 파닥거린다고 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다음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다. 이거 누가요? 나죠. 나는 지우다 보다 지우다 보다를 무슨 행위로 지금 반복적 행위를 하고 있죠. 했더니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어디에 장소가 어디에 유리창에라는 부사가 빠져있죠. 그 다음 유리에 붙어있던 것은 뭐예요? 유리에 붙어있던 것은 이 유리라는 곳에 본래 붙어있던 것은 차고 슬픈 것이었지. 그것이 입김을 흐리니까 언날개로 됐고 그 다음 여기 나오는 밤은요 유리에 본래 붙어있던 거야? 아니면 유리 밖에 있던 거야? 유리 밖에 있었지. 이거는 유리에 있던가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어디에?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했습니다. 물 먹은 별이. 보석처럼 어디에 박힐까요? 유리에 박히겠죠. 따라서 유리에 있는 것은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유리에 있었던 거 뭐? 차고 슬픈 거 유리에 있었고요. 언날개 유리에 있죠. 그 다음에 물 먹은 별 유리에 있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밤에 홀로 유리를 닦습니다. 누가요? 화자의 대표적 행동이죠. 자, 이제 보세요. 화자의 행동에 해당하는 거 뭐 있습니까? 자, 첫 번째 행동, 여기 있죠? 두 번째 행동, 이거 있죠? 제 화살표 보이지? 세 번째 행동, 여기 있지. 화자의 행동 지금 3개 하고 있죠? 맞지? 이 행동 3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제와 관련된 그런 행동이 바로 세 번째 행동이죠. 자, 화자는 지금 밤에 홀로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입김을 흐리기도 하고, 맞죠? 지우고, 그렇게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외롭다, 아무라. 화자에 뭐를 드러냈습니까? 감정 드러냈죠? 그러면서 뭘 느낀다? 외로운 감정과 무슨 감정을 동시에 느껴?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 없어? 표현법은요? 이게 역설이네요.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뭐처럼?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라고 쌤 필기 잘 보세요. 자, 지금 쌤 화살표 처음에 어디로 샀습니까? 차고 슬픈 것에서 그 다음 어디로? 언날개로 그 다음 어디로? 물먹은 별로 그 다음 어디로? 산새로. 요 지금 형광펜 4개 물결 4개 한 화살표 4개는 전부 뭐였다? 죽은 아이하고 관련되는 관련들입니다. 아이가 산새처럼 이제 날아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두 번째 아이의 보조관념이 뭐였어요? 언날개였죠?
산세니까 날개라는 말도 이해되죠? 아주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묻겠습니다. 아이는 왜 죽었을까요? 보니까 고은 폐혈관이 희진 제요는 아이의 죽음하고 관련되는 병이었겠죠? 맞죠? 아이의 죽음과 관련된 병이다라는 게 생각되고요. 자, 현재까지 이 시를 일반적으로 한번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문장으로 한번 볼게요. 화자는 밤에 일어나 홀로 유리를 닦고 있습니다. 화자는 밤에 뒤척이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리에 뭔가 이상한 게 어른어른거리는 게 보이네요. 화자는 죽은 아이 생각에 지금 살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유리에 붙은 무언가가 하도 이상해서 씩씩하게 걸어갑니까? 열 없이 걸어갑니까? 열 없이 걸어간다 했죠. 열 없이 붙어서 서란 말 이해됐나? 그다음 화자는 지금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태에서도 대상이 차고 슬픈 것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긴 했네요. 그죠? 맞지? 하면서 화자는 계속 깨닫죠. 하면서 너 안 돼! 너 사라지면 안 돼! 하면서 지우고 보고 이러죠. 자, 그럼 이 반복적 행위는 화자의 어떤 심정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의 강렬한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강렬한 그리움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강렬한 그리움의 감정을 반복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 강렬한 그리움의 감정을 반복으로 표현했네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하면서 화자는 깨닫는 거죠. 결국 이는 내 곁을 뭐 했구나? 떠났구나. 날아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안타까움, 그 다음에 상실감,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외롭다라는 감정과 황홀하다는 감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자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이 유리창에서 얘는 뭘 보았습니까? 죽은 아이의 왜 안 되노? 됐다? 끝없이 왜 안 되지? 안 올라갔는데 뭐고? 자, 녹화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됐거나 빠뜨리지 않고 강의할게요. 자, 여기에 새까만 밤이 자, 이거는 유리창 밖에 있는 거라고 했죠. 이거는 화자가 지금 유리를 닦는 행위를 할 때 이거는 배경 제시겠죠. 이거는 맞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이 유리창에 화자는 유리창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처음 이게 뭐였습니까? 차고 슬픈 것 맞잖아? 하면서 아이를 뭐 할 수 있어? 만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아이를 만지려고 하니까 유리창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죠. 결국 아이는 산세가 되어서 날아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리창은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유리를 통해서 아이를 뭐 할 수 있지만, 만날 수 있지만, 화자가 아이를 만질 수는 없었죠. 따라서 중요합니다. 만남과 무슨 기능이 있다? 단전히 이중적 기능이 있는 게 바로 유리창. 이거 아주 중요하면 틀리하세요. 유리창의 기능, 유리창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이렇게 쓰고, 유리창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쓰고, 만남과 단절이라 씁니다. 했나? 그리고 만남 쪽에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 황홀함이라고 쓰시고요. 단절 쪽에
외로움이라는 걸 씁니다. 따라서 아까 여기에 중요한 정서인 외로운 황홀한 심사의 뜻풀이 이해됐나?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지식 더하기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이 시의 화자는 너와 나의 거리가 이성과 저성으로 떨어져 있어 다시는 뭐 할 수 없다? 만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유리창을 통해서 만나죠. 황홀한 일치를 염원합니다. 여기까지 했죠? 따라서 이 감정에서 뭐가 나오고요? 외로움이 나오고요. 이 감정에서 황홀함이 나온다는 얘기지. 유리창의 기능은 만남과 단절의 이중적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게 수업을 하지 않을 건데 이상님의 거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내가 있어 하는 시작하는 시인데요. 거기도 이 거울의 기능이 만남과 단절의 이중적 기능으로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선명한 감각, 무조건 맞아요. 그죠? 주지주의입니다. 감정 절제 무조건 맞죠? 주지주의입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모순된 심리가 아까 뭐였습니까? 모순된 심리. 외롭다, 황홀하다. 모순된 심리였죠. 됐습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잠깐. 적절한 걸 찾습니다. 그냥 답 1번이네요. 그냥. 이미지. 맞습니까? 2번. 인간과 자연을 뭐 한 적이 없고요. 대비한 적이 없네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한 적 없었죠. 계절적 배경이 뭔지, 겨울인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습니까? 했죠. 누구에게? 너라고 했죠.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는 청자가 설정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대체로. 대화체라고 할 때는 상대가 뭐 해줘야 되고요? 답을 해줘야 되죠. 분명히 청자는 설정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친근감은 아니었죠. 그분에서 친근감들을 메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답은 1번이었네요. 그죠? 4번 문제 오겠습니다. 아까 했던 중요한 겁니다. 이거. 여기는 무슨 의미지? 단절과 소통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선지 1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 맞죠? 새까만 밤이 밀려 나오고 밀려 부딪히는 건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이 시를 쓰게 된 당시의 배경 설정이라고 했죠. 그거하고 화자의 뭐하고는 신경하고는 관련 없다는 얘기지. 2번이 답인 듯 하네요. 우리가 지닌 속수무로 인해 만남과 단절과 만남이다. 맞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3번은요. 4번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통해서 모순된 심리 되었네요. 상실감을 드러낸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유리창 1 끝났습니다. 자, 순서는 수됐고요. 우리가 가닥 갑시다. 향수 하나 남았죠. 이제 교재 향수 해도 되고요. 프린트 향수를 봐도 되고요. 교재 볼까요? 그냥? 자, 갑시다. 번벌, 동쪽, 이게 제일 젊었을 때 쓴시라고 했죠? 향수가 뭐죠? 고향을 그리워한다니까 주제가 바로 시의 제목이 된 경우네요. 고향이 뭐하다? 그립답니다. 이 시의 대표적 특징은 이처럼 각 연 마칠 때마다 반복되었죠. 맞지? 반복되었죠. 각 연 마칠 때마다. 흡사, 뭐처럼 음악의 후렴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했으니까 이 표현법 뭐죠? 반복법 말고 이것의 표현법 뭐죠? 꿈에서 잊을 수 있다, 잊을 수 없다. 꿈 속에서조차 잊을 수 없다라는 설의겠죠. 따라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넓은 벌판의 동쪽 끝에 옛 이야기만 제잘 그리는 개천물이 있네요. 자, 요거는 감각이 청각이 되겠죠. 표현법은 의인법입니다. 왜? 개천물이 뭐 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법이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슬피, 금빛 겨자. 금빛이 울음이 금빛으로 느껴지나. 울음을 금빛으로 느껴지니까. 울음은 감각이 뭐고요? 청각이고요. 금빛은 시각이기 때문에 공감각 중에서 청각이 뭐 된 거다? 시각화된 것이다 이겁니다. 장면 1, 1년을 여러분들 그림으로 한번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넓은 벌판이 있고요. 개천물이 흘러갑니다. 그죠? 개천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황소 한 마리가 이라고 했네요. 그죠? 이랍니다. 이 황소 암소가 더 맛있는데. 자, 이 황소는 대단히 자, 이 분명히 보니까 농촌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 도시적 시어를 쓰고 있어요. 농촌스러운 시어를 쓰고 있어요. 농촌스럽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향토적이라는 말 써서요. 그죠? 향토적 소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시골의 맛을 듬뿍 느끼게 하죠. 그 다음 하나 좀 물어봅시다. 이 장면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연상이 된다면 시간은 아침이 좋을까요? 낮이 좋을까요? 저녁이 좋을까요? 애들은 보통 금빛이 뭐 저녁이라던데 그게 아니고요. 낮이 좋습니다. 제 생각에 낮 한 2시쯤? 왜 그래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요. 근데 이건 제 상상입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상상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걸 영화나 장면으로 제가 고향을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PD라면 저는 이 황소 꼬리에 파리 몇 마리를 본드로 붙여줄 것 같아요. 황소는 뭐 하는 녀석입니까? 시골에서. 이래야죠. 근데 얘가 한다는 얘기는 황소조차 지금 할 일이 없죠. 그렇다면 현재 농부들은 점심 먹고 잠을 자고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고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평화롭고 매우 뭐한 한가로운 그런 고향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요 강의를 끄집어내려고 한 말입니다. 매우 평화롭고 한가로운 그런 고향의 모습을 1년에서 표현했대요. 1년이 낮 시간이었다면 2년은 이제 밤이죠. 질화로에 채가 식어지면 화로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무를 해가지고 숯 같은 거 넣어가지고 떼었을 거 아닙니까? 밤에 추우니까 어르신이 말려고 주무시려고 이제 제가 식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뭐다? 시간이 흘렀네요. 이제 깊은 밤입니다. 처음에 주무실 때 따끈하게 했을 건데 그죠? 이제 제가 식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랄에 제가 식어지면 시간의 경과 이해했습니까? 했더니 자, 소리가 무슨 소리? 밤바람이 부는 소리가 흡사 뭐 하는 것 같아? 말 달리는 것 같아 이거죠. 소리는 분명히 청각입니다. 그걸 시각화시켰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공감각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밤바람 소리가 말을 달리고 아버지는 분명히 이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잠을 어떻게 자야 됩니까? 렘 수면 고승과 그런 말 압니까? 이분은 지금 깊이 잠들어야 되죠. 그런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지 몰라도 잠을 자면서도 깊이 잠 못 들고 그 다음에 계속
베개를 이래 두었다가 저래 두었다가 하고 계시고 있죠. 무슨 일인지 몰라도 늙으신 아버지는 지금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잠을 잘 못 청하고 깊게 못 주무시고 있네요. 이걸 어떤 이는 이런 한자를 쓰기도 합니다. 노심초사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좀 이상하죠. 어쨌거나 뭔가 근심 걱정 때문에 노심초사보다 이런 것도 있죠. 전전반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고 그냥 이 장면은 1년의 장면은 고향의 어디 모습입니까? 먼 모습이죠. 원경이죠. 이건 이제 고향 전체의 모습이라면 됐습니까? 이게 전체의, 자, 이게 전자는 씁니다. 고향 전체의 경치란 뜻이에요. 전경이라면 이거는 고향 전체 모습이 아니고 저그 집에 한 방에 있는 아버지 모습이죠. 이거는 가까운 근경이 되죠. 근경. 이거 되겠습니까? 따라서 생각이 잘 들어. 이 1년과 이 2년이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냥 고향의 모습들이죠. 고향의 전체적 모습 아주 평화롭고 한가롭더라. 그리고 고향에 누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사시 모양이야. 하면서 밤에 한 새벽 2시에 한번 하시고 뭐 그런 거다 정도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냥.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누구에 초점 맞췄? 아버지에 초점 맞췄고 1년은 고향 어디에? 전체 모습에 초점 맞췄. 생각이 되나? 맞췄다면 3년은 이제 자신의 어느 시절? 어린 시절에 초점 맞춥니다. 이번에는 화자의 무슨 시절? 자 봐라. 휘적시던 곳이죠. 던. 봐봐. 이연은 시제가 뭐예요? 이연의 시제가 현재잖아. 이거는 과거죠? 따라서 이거는 과거 본인의 무슨 시절?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죠.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당시 어린 시절 파란 하늘빛은 본인이 꿈꾸던 어떤 플러스 세계였겠죠. 이상적 세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그리우니까 어린 시절 그리웠던 대상이었죠. 그래서 어릴 때 막 놀았습니다. 화살 찾으러 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잔뜩 있던 곳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 B, C까지 오면서 이것이 서로 어떻게 시간 순서라든가 그런 것 없이 고향하니까 떠오르는 병렬적이란 말이 됐습니까? 나열적으로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고향하니까 또 누가 떠오른다? 누이하고 이번에는 또 누구? 마누라가 떠오른 겁니다. 아내가.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개 같은 검은 긴 머리 날리는 자 누이 동생은 이렇게 긴 머리가 막 날리는 자 그런 소녀로 그려졌죠. 좀 순수하고 신비롭고 좀 이쁠 것 같은 그런 누이고 전혀 안 이쁜 지 마누라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누라는 예쁠 것도 없지만 아주 소박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나오죠. 사철이 발벗은 아내가 있어요. 아내는 신발도 없는가 봐. 그러니까 맨살을 드러내면서 뻘밭 같은 데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삭 줍는 데 있으니까. 맞지? 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따가운 햇살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내는 그렇다면 뭐 한다고? 자, 이삭 줍는 것이 요건 분명히 고통스러운 노동 현장이죠. 그렇다면 고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어가 바로 뭐다? 따갑다라는 촉각이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이것이 싫다가 아닙니다. 이런 고향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되었습니까? 그런 고향의 모습입니다. 고향에 참 멀리서 보니까 칙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이 고향에는 누구도 계시고요. 아버지도 계시고 잠 잘 못 드는 아버지도 계시고요. 내 어린 시절 추억도 듬뿍 담겨 있고요. 그리고
내 참 귀여운 내 여동생과 그리고 고생 가득한 우리 마누라가 있어요. 아이고 마누라는 고생하는데 나는 지금 외지에 나와가지고 나도 참 뭐하고 있노. 이런 돈 안 되는 글이나서 쌓고 이랬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하늘에는 듬성듬성하는데요. 이것도 시간의 경과라고 보는 게 좋겠죠. 자, 성글은 뭐냐면은 성글다에서 온 말입니다. 성글다. 촘촘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듬성듬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별들이 이제 듬성듬성해진다. 왜 듬성듬성해지죠? 별이 왜 듬성듬성해지죠? 아침이 되니까 그렇겠지. 아주 새벽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시간의 경과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동화적 신비로운 분위기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없는 몰에서. 이 동화적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게 여기만,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설바다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다 동화적이고 신비롭죠. 자, 그런데 소란지구 본인이 살던 고향집이죠. 가난이 떠오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가난하지만 뭐하는 것입니까? 도란도란 정다운 것이죠. 괜히 가난하지만 뭐하는 것이더라? 정다운 것이다. 나는 그것을 뭐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넘기지만 옆쪽에 보면은 특징이 있을 겁니다. 향토적 소재와 시어 되죠? 불임구가 반복된 했잖아요. 병렬적 구조도 수배죠, 그죠? 중요합니다, 병렬적. 그러니까 A 장면부터 E 장면까지 서로 연결은 되지 않고, 맞지? 시간 순서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고향하니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죠, 그냥. 참신하고 선명, 이거는 정경이니까. 그 다음에, 단란한 고향을, 그래, 이거는 가난하지만 정겨운 거죠. 정기용 고향은 우리가 수업했고요. 향수 창작회로 넘어가고요. 문제 잠깐 풀어보면요. 자, 1번 문제. 색채를 많이 구사하여 시각적 심상을 부과했다. 회상 속에 떠오르는 고향의 정경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선생님, 아까 이웃 같은 게 현재라면서, 그래,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이겠죠. 이제 과거에 그랬으니까 회상 속에 떠오르는 고향의 정경을 나열했고요. 우의적 표현을 통해 자, 이거 3번 왜 정답일까요? 우이가 뭐죠? 우이,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은유나 의인법 등을 사용해서 보면 돌려 말하는 방식이죠. 이거 비슷한 게 상징이라고 있는데요. 상징은 알죠? 얘나 추상적 대상인데 상징은 항상 뭐가 있어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하죠. 우이, 은유법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작품이 뭐냐면 이 작품은 대표적으로 우이야 아니면은 묘사를 했어. 묘사죠 대부분. 묘사했습니다. 그냥 묘사하고 감각적 이미지를 중시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의적 표현이 없고요. 특히 틀린 건 이거죠. 미쳤죠. 맞지? 현실에 대한 비판은 무슨? 이 작품 쓴 이유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뭡니까? 그립다였죠.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여 요거 되죠? 향토적이고 토속적 소재도 라는 말로 고쳐도 가능하죠. 연마도 흐름그룹 하면 돼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십조화대 시각과 거리가 먼 것 찾습니다. 너무 쉬운데요. 멀리서 바라본 농촌의 들판 이게 바로 1년 아닙니까? 그죠? 시골집 방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2년이죠. 아버지가 늙어가서 서글퍼하나? 이상하잖아, 그죠? 풀숲을 달리는 소년을 그리되, 그렇죠. 들판에서 이삭 줍는 여인네 들을 그리되, 선생님, 여인네 들을 안 그리고 저거 마누라고 가지 마라. 자, 여인네 들을 그리되, 이런 거 하나 틀렸다 해서 여러분들 X하지 마.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기용 시인은 끝났죠. 자, 마치기 전에 정기용 시인을 다시 정리합니다. 정기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이전 정리해야 되죠? 동양적 관조라는 단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가 전해드린 프렌트에는 있습니다. 강수산이라는 시 있었고요. 그 다음 인동차라는 시도 있었고요. 있었습니다. 프렌트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이전 중에서 뭐다 했습니까? 주지주를 했고요. 제발 기억하세요. 주지주의 중요한 특징 두 개. 뭐뭐? 감정의 절제랑 이미지 중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정기용보다는 별 안 중요한 사람 한 사람도 언급했었습니다. 제가. 김광균이라는 사람 언급했죠. 자, 이렇게 정기용 시인은 마칩니다.